계엄령은 해제 안 돼요. 계엄령을 일단 선포하면. 이건 전 세계 계엄령이 다 똑같아요. 언제 해제했겠어요? 계엄령을 선포한 자의 평생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에는 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계엄을 해제할 때는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자기가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다음에 해제할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민주주의로 저절로 회복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모두 이건 독재체제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엄청난 피를 흘린 다음에 민주혁명이랄까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군사독재가 무너지는 것이지 이건 군사독재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데모크러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책을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시켜서 쓰신 역사학자가 계셔서 오랜만에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군요.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책이네요. 네.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K민주주의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좀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이 내란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최근에 발생한 이 네. 12.3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로 인한 내란을 어떻게 끝맺음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앞날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서는 끝과 시작이 동의어예요. 일반적으로 끝과 시작이 반대말을 쓰이지만 역사에서는 어떤 시대의 끝이 바로 다른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내란의 끝은 다른 시대의 시작이겠죠. 그 시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진단이랄까요? 또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뭐 각오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죠. 전반적으로 책에 담으신 내용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부터 도입이 될까요? K민주주의라는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돌아가 보죠. 네. 좀 뭐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명과 다른 하나의 문명이 서로 전혀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번역한다고 그러면 뭐 요즘에야 이제 자동 번역 프로그램들도 워낙 성능이 좋아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전을 보면 됐어요. 근데 사전도 없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전혀 모르는 언어 세계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해보죠. 뭐 나른하실 시간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 가방. 네. 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냥 순 우리말입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네. 이게 정체불명의 일본어예요. 아, 일본어군요. 네. 예. 가방, 구두 전부 일본어예요. 근데 일본 그렇다고 해서 어디 외국에 그런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응? 일본에서는 그럼 가방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가방, 구두는 다 일본 말이 굿즈라고 그러니까. 네, 네. 가방은 이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정착이 됐냐면 어떤 좀 잘 모르는 상점 주인이 유럽산 가방을 이제 가죽 가방이죠. 네. 수입해서 팔면서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방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게 카바츠에서 온 말이냐, 캬반에서 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뭘 이제 오해를 해서 가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 처음 보는 물건인데 써있기에는 영어로 써놓은 거죠, 카바츠라고 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로 가방이라는 뜻입니까? 카바츠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 비슷한 종류의 이제 포대 종류의 이름이었죠. 네. 근데 그걸 오해를 해서 가방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가방이라고. 네. 근데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한 거죠. 가방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뭐냐? 시종한테 가서 알아봐라. 시종에 가서 알아봤더니 서양식 포대인 거예요. 서양식 포대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게 원래 가방이라는 단어가 없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았지만 일단 천황이 가방이라고 기억하신 이상 그걸 가방으로 쓰는 것이 신민의 도리다. 이래서 이제 가방이라고 말을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식이에요. 재밌네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낭만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 단어도 사실은 로망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바로 나는 대로 쓴 게 낭만이 됐거든요. 그런 수많은 단어들이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져요. 고민 끝에 만들어지는데 낭만도 로망스의 차음이군요. 차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차음이에요. 와우. 예, 뭐 그런 단어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나온 새로운 물건들이거나 전혀 모르는 세계의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식 개념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번역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일본과 중국은 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번역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뒤늦게 개항을 했기 때문에 번역한 용어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됐던 거라서 이제 좀 편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덜 했던 거죠. 데모크라시는 사실은 이념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 피의자죠, 이제는 피고인인데 취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우리가 뭉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흔드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게 이번 계엄의 명분이기도 했죠. 근데 민주주의가 이념이냐? 이 이념 아니에요. 민주주의가요? 데모크라시잖아요. 그냥 이념을 번역할 땐 전부 이즘을 이념으로 번역했어요. 소셜리즘, 샌디칼리즘, 페미니즘, 내셔널리즘 하듯이 예. 이즘만 주의로 번역해요. 사람들의 생각이죠. 데모크라시는 이즘일 수가 없어요. 크라시잖아요. 데모스, 민중, 크라토스, 지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네요. 민중 지배란 뜻이에요. 아니면 민주정이거나 민주제로 번역을 했어야 해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잘못했네요, 그죠? 번역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일종의 그냥 이런 수도 있지 않겠어 왜 그랬을까? 하는 주장처럼. 왜 그랬을까? 야. 처음 얘기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 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현실 정치에 대한 사고가 이제 논어에서 시작을 하죠.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잡는 것의 첫 번째는 말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 자체가 잘못되니까 생각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말로 하죠. 사고도 단어를 써요. 단어가 잘못되면은 사고가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는 거죠. 자, 공자식의 이바 유교적 사고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사고예요.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간에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란 질서와 조화를 지상에 구현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은 어떻게 보였을까?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어떤 별도 다른 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거기서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봤죠. 그리고 땅을 봤어요. 여기는 뭐 지진, 해일, 뭐 가뭄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체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하늘의 움직임에 비하면 이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혼돈 그 자체죠. 예. 코스모스와 카이오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치란 뭐냐? 이 혼돈 속의 지상에 하늘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누가 하느냐?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 신의 지명을 받은 자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죠. 그런 거였거든요. 껴지네. 왜 인류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국가를 만든 이래 수천 년간 그 왕조 체제라고 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체제를 만들어 왔는가? 그렇죠. 군주제라고 하는 것. 예. 그걸 그대로 지켜왔는가? 이런 거죠. 정치에 대한 생각이 이게 하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생각과 결합해 있었기 때문에 다스림 바로잡음 그런 그렇죠. 거니까 예. 상명하달이 되는 그렇죠. 거를 바로 정치라고 봤으니 하늘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하늘의 대리인이 네. 하셔야지.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왕은 하늘이 선택한 자이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인간을 수천 년간 왕조 체제의 이른바 불합리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우리가 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이기도 아니고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사이에 자유민들에게 참정권을 준 건데 그건 또 다른 좀 목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데모크라시를 번역하는 데서 이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낀 이유가 있었어요. 데모크라시를 번역할 때. 왜냐하면 이 데모크라시 체제가 근대 이후에 아시아 체제 사회, 동아시아의 이 개념이 전래된 거는 1789년에 최초의 근대적 데모크라시 국가로 미국이 만들어져요. 영국 여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고 13개 주 대표들이 선언하고 프랑스 혁명이 있던 그 해네요. 프랑스 혁명이 있던 그 해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공화국이 수립되는 거 그로부터 2년 후죠. 그러니까 18세기 최말기에 가서 두 개의 공화정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프랑스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왕정과 공화정을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했어요. 사실은 프랑스와 미국이 유일했는데 예. 1848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1852년에 일본의 이제 페리 흑선의 내항으로 이제 미국의 강제 개항을 하고 이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돼요.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데모스가 민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봐야 돼요. 민이라는 글자가 본래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주 개념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민예, 민속, 민화, 뭐 민간신앙 이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약간 언더그라운드 느낌이네요. 그렇죠. 세련되지 못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투박하다, 촌스럽다, 야매 느낌. 촌스럽다.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들이 나요. 원래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한쪽 눈이 찔린 사람,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민이라고 했어요? 상형 문자예요. 민이라는 글자가 그래요? 피눈물 흘리는 눈을 그려놓은 글자예요. 이제 뭐 그려놓은 문자예요. 고대에 이제 뭐 중국에서 나온 글자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청동기를 들고 말을 탄 이제 일부의 전사 집단이 아직 신석기 들고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복속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자기들은 그 안에 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중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성 밖에 있는 농민들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쪽 눈을 멀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전투력을 빼앗기 위해서.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한쪽 눈이 없으면 활을 쏘거나 이러는 데는 지장이 있으니까. 이야. 그렇게 해서 민이라는 글자가 생겨요. 이 점에 대해서 공자가 논어에 뭐라고 써놨냐면 도천성지국에 경사이신하고 전룡이 애인하며 사민이시하라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매사에 공경스럽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하며 물자를 절약하고 인재를 아껴라. 인은 아끼는 사람이에요. 군주가. 그리고 백성을 부를 때 민을 부를 때는 때에 맞춰라. 농번기를 피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이고 벼슬아치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벼슬아치만 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인 할 때 그 인입니까?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도시 밖에 사는 사람은 자 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도시 직업인들은 군인, 정치인, 문인, 문화예술인, 뭐 언론인 이렇게 인자를 붙여주는데 네. 도시 밖에서 농사짓는 농민, 사람들은 어민. 농민, 어민이에요. 그게 합쳐서 인민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요. 민은 고대부터 뭐 이것 단어를 번역할 때까지도 그런 개념들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 피플 중에도 아래쪽 피플을 민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인민을 피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지배층과 지배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도시 사람과 도시 밖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개념으로 인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데모스는 바로 이 도시 밖에 있는 다수 인간을 말하는 뜻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걸 민으로 번역을 했는데 크라시는 이제 이 민의 지배라는 거잖아요. 자, 위계로 보면 하늘이 있고 그 밑에 왕이 군주가 있고 그 밑에 벼슬 관리들이 있어요. 그게 인이에요. 네.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 밑에 민이 있는 거죠.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의 주권을 잡는다. 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적인 생각이었겠구나. 군주제 국가에 군주제 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군주제가 워낙 당연한 일이었고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민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현실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랑캐들, 야만인들이나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지.
실제로 이게 영속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프랑스가 혁명으로 공화정을 했다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걸 방증하는 그런 것들을 딱 바뀌었네요.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 속에나 있어야 될 것이지 이즘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예 번역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덕모극납서라고 발음 나는 대로만 써버렸어요. 데모크라시, 덕모극납서. 그리고 이 데모크라시의 국가 원수로 뽑혀 있는 사람들 프레지던트죠. 프레지던트도 번역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백리 세천덕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1882년 미국과 수어 통제 상조약을 맺을 때 양쪽에 서명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쪽 대표는 대조선국 대군주예요. 그리고 저쪽의 대표는 대미리견국 백리세천덕이에요. 서명 문안 자체. 뭐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왕도 아니고 그러네. 뭔지는 모르니까 이 정체를. 리더 같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써준 거예요. 백리세천덕이라고 한자로. 당신의 벼슬이 뭐냐? 알 수가 없죠. 왕은 아니니까. 그러네요. 대표다. 그럼 번역을 포기하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강제 기행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일종의 심적인 복수심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민주를 이념화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대단히 경멸적 의도를 담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자기들은 하늘과 직접 혈연적으로 맺어졌다고 믿는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늘이 그래서 일본 태양의 나라이고 일본인데 저쪽은 자기들을 개항시킨 힘의 나라지만 저쪽은 그 천왕이 뭔지 하늘의 도리가 뭔지도 모르는 오랑캐들의 나라다라고 해서 저들의 체제라고 그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프레지던트도 대통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일본 번역어예요. 대통령이. 예. 근데 대통령 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 삼국에 다 있었던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네요. 대령, 중령, 소령, 통령 느낌이네요. 통령.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수군 통령이 있었어요. 배 8척을 지휘하는 정도의 중견 간부. 그 통령에서 한 글자를 더 붙여준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존칭도 각하급으로 낮췄어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각하 5번째 위계로. 각하가 그게 굉장히 낮아요. 건물의 위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실 때 황제 폐하, 그렇죠? 그 다음에 왕 전하, 세자 저하, 영의정 합하. 우리나라에서는 판서급한테 각하라고 붙였어요. 영의정조차도 아닌 합하예요. 합하 밑에 각하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직위예요. 그러네요. 대통령 각하 그러면 누가 그걸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낮춰버린 거예요. 이야. 그렇게 낮춰서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일부러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주제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문명적인 제도이고 민주제는 이건 인간의 망상 속에나 야만인들의 망상 속에나 잠시 자리 잡았다가 사라질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번역 당시의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일단 번역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념화해 버렸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그렇죠. 뉘앙스가 있네요. 예,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나라 1884년에 한성순보를 통해서 소개가 돼요. 당시 한성순보는 일본인 이제 이노우에 가쿠고로 젊은 친구였는데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편집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막 이 단어를 접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어가 1884년에 처음 소개가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자가 앞에 들어가면 다 촌스러운 거예요. 민자가 앞에 들어가서 좋은 단어가 없었단 말이고 당시에. 실제로 민을 높이 본 적도 없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훈민정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이에요. 예. 예. 그러네. 사람을 가르칠 때 글로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훈민정음은 애초에 한자를 배울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교민이라고 안 하고 훈민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민이에요. 교는 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다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받을 사람들이고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겐 별도의 글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아예 그걸 배울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 거였어요. 민이란 그런 이제 무지렁이란 뜻이었거든요. 네. 일이나 농사나 짓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없죠. 근데 1882년에 미국과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에 법인사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1884년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럼 미국 문명 전체를 접하게 되는 거죠. 또 전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또 이런 것 새로운 기술들, 과학기술의 산물들 막 이제 그 무렵에 이 에디슨이 활동하던 때였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문명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미국 문명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야만의 오랑캐들인 줄 알았는데 저들의 문명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미국의 이른바 정치가 상당히 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학습 기간이 한 10여 년 걸려요. 예. 미국적 체제에 대한 학습 기간이. 그걸 이제 민주제라고 봤을 때 그럼 저 체제가 잘 되고 있는 잘 사는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부강한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이 원천이 무엇이냐. 아, 미국이 그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굉장히 중요한 좀 우리 역사상 특히 우리 근대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예. 1897년에 이제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고 1897년에 대군주폐하 탄신 경축회라는 행사에서 윤치호가 당시 독립협회장이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민이라는 말은 단어는 글자는 종이라는 뜻이었다. 노예. 벼슬아치들의 옷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종이라는 뜻에 예.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민을 좋은 뜻으로 써서 민을 위로 올리고 관인을 아래로 내려야 그래야 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의 개념을 바꾸자 이제 라는 왜 그들을 개화하려고? 그게 왜 그랬는지는 이제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1898년에 독립협회 주최의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만민공동회가 열려요. 예. 또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러네.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영남 유생들이 개화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이 상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만인소라고 했어요. 영남 만인소.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나 정치에 개입할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 사람이라고 쓸 때는 국인이라고 썼어요. 오, 그래요. 국민이라는 단어는 1901년에 처음 사용돼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국민이라고 쓰지만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민은 그냥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지 나라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그런 개념인데 이걸 만인이 아니라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월에 첫 번째 그 이제 만민공동회에서는 개막연설을 누가 하냐면 쌀가게 주인이 해요. 싸전상인. 왜 싸전상인을 굳이 이제 집어넣었냐면 산원공성의 제일 밑에 쪽 상이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위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만민공동회는 특히 두 번째 1898년 가을의 두 번째 만민공동회는 이 행사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그전으로 치면 영의정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정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해요. 영의정이 참석한 거예요. 예. 의정부 참정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 개막연설을 누가 하냐면 백정이에요. 아, 그래요? 백정 출신이. 첫 마디가 나는 대안의 가장 천한 사람이요 무지몰각하외다였어요. 개막연설 첫 마디가. 왜 이제 여기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른바 민을 위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요. 영의정이 하는 말은 법에 가까워요. 왕이 하는 말은 법이고 예. 영의정이 하는 말은 법에 가까워요.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권위를 가져요. 예. 그런데 가장 천하고 물지몰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절규를 하고 목숨을 던져가면서 외쳐도 세상에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의 목소리를 누가 들어줘요? 네.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뭐냐. 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의 누구의 목소리든 간에 누구의 목소리든 간에 다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다. 10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10,000사람, 100,000 사람, 100만 사람의 의견을 더 모으는 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천한 사람을 개몽연설을 시켰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개몽연설을 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사회라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의 목소리는 더 잘 들리지 않겠느냐. 누구의 목소리도 누구의 의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그런 체제 그런 체제라야 부강해진다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이제 민권운동의 이른바 본격적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제에 대한 데모크라시에 대한 한국적 인식의 출발이에요. 가장 낮은 데에 있는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다. 만민공동회는 모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치개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달라. 그렇다 보니 더욱더 상징적으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자주독립을 위해서 외세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자. 우리 백성이 스스로 권리를 가지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이 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회를 만들자. 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회죠. 우리가 지금 국회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이 개념은 민회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뭐 유럽에서는 상하원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귀족들의 모임이 상원이 되고 평민들의 모임 민회가 하원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그들의 대표자를 그렇죠. 그게 이제 민회 설립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이게 이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양반 귀족 후예들한테는 신분제는 형식적으로 폐지됐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협적인 시도였던 걸로 보이죠. 저 무리가 지금 황제를 폐하고 공화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제 모함을 해서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1899년 그 이듬해 고종이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고 제1조가 대한제국은 앞으로 이전으로 500년 전례하시고 이후로 항만년 계속하실 전제군주국이니라 라고 딱 이제 못을 박아놓은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황제가 지니는 그런 전제군주국을 법으로 명시를 했어요. 뭐 그때만 해도 전제군주국 아닌 나라가 없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곧바로 드러나죠. 을산의학이 체결돼서 그로부터 6년 후에 1905년에 을산의학이 체결되죠. 을산의학 당시에 고종이 그렇게 이또한테 변명을 해요. 외교권 내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하느냐. 널리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야 결정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또 히로부미가 한마디로 바보 만들었죠. 귀국은 전제군주국이요. 폐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지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황제 한 사람이 쥐고 있는데 의회도 없고 조약의 비준 체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종 혼자 항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이제 국가의 지위를 잃었죠. 국제법상으로. 그럼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독립운동이에요. 이제. 네. 독립운동을 벌이는 거죠.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이건 이제 일반 뭐 지식인도 있고 뭐 의병에 뛰어드는 군인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의병이 일으켜서 목숨 걸고 싸워서 독립을 얻었다고 치자. 주권을 되찾는다고 치자. 그럼 그 주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순리로 보면 민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누가 생각해도 뻔하잖아. 이거 주권을 되찾아서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서 그러네. 다시 고종한테 주나요? 줘봤자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지. 똑같이 이완용 같은 자들하고 한테 넘겨주고 결국은 다시 또 넘겨버릴 텐데 그 주권을 고종한테 다시 줄 수가 없죠. 이때 돼서는 이제 민주제가 데모크라시가 현실이 돼요. 현실 조금이 되는 거죠. 그러네. 이제 주권을 찾으면 실제로 작동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죠. 주권을 찾으면 이걸 다시 왕한테 돌려줄 수는 없다.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데모크라시에 대한 지식도 의식도 좀 확산된 상태고요. 이건 결국 이제 뭐 그렇다고 다른 왕을 추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이 나눠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민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실히 구체적인 생각이 퍼져나가는 거죠. 지식인들 사이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군주제와 민주제를 생각하는, 이걸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그 해방 이후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이념화하고 이것을 허구적 이념화하면서 다른 이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것이고, 이걸 군주제에 반대된 말이 민주제란 말이에요. 예. 민주제의 정확한 반대말은 군주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반대말 그러면은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이상한 개념들을 떠올리는데, 전혀 다른 개념들을 떠올리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미국 영미권 사람들은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토크라시가 나와요. 독재.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제. 크라시로 끝나는 단어가 바로 반대말에 해당하는 거죠. 번역이 잘못해서 이상한 반대말을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개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민주제의 반대말은 전제군주제, 모나키나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예요. 독재, 귀족제. 자, 군주제를 이제 한자어로는 민주제, 군주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군주제를 생각했을 때 뭐 군주제로 수천 년을 살아왔으니까 그 역사는 뭐 누구나 알죠. 군주제에서 좋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군주가 훌륭한 사람인 시대. 태평성대. 그렇죠. 군주가 연산군 같은 시대는 이제 그게 힘들지 난세가 하죠. 되죠. 군주가 사람이 좋으면 좋은 시대가 되고, 군주가 순 악당에 포악하고 방탕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네. 온 세상이 다 힘들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럼 민주제는 어떻게 했느냐? 민이 훌륭하고 현명하면 좋은 그렇죠. 제도가 되고, 민이 연산군 같으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민주제는 그런 거예요. 민의 평균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뻔하잖아요. 민의 평균 수준이 세종 정도 되면 세종 치세가 되는 거고, 그러네. 민의 평균 수준이 연산군 같으면 연산군 치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좋은 나라를, 민주제를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민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1907년에 이른바 독립운동의 최고 지휘기관처럼 만들어진 비밀결사가 이름을 신민회라고 지어요. 아, 교과서에 나오는 게 하나하나 새록새록 이제 막 예. 복습이 되네요. 민을 새롭게 바꾸는 모임이에요. 민이 새로워져야지. 그 개념이 들어갔구나. 주변에 보니까 순 일진회원들, 토착외구라고 불렸던 토회들, 일본인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포들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 돈 몇 푼 벌겠다고 밀고 하고 예. 일본에 빌붙고 하는 자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저런 민 가지고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민을 바꿔야 한다. 그게 이제 당시에 벌어졌던 계몽운동의 기본적인 좀 목표였어요. 교육, 학교 세우고 허허. 서로 단체 만들어서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민주주의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죠. 그게 뿌리예요. 민이 좋아져야지, 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그래야 나라 독립을 찾고 나라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계속 확산해 나가는 거죠. 그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당시 그 수많은 뭐 사회의 단합, 교육의 발달, 뭐 민지의 개발, 무슨 뭐 산업의 육성, 뭐 별별 이제 이야기들 하지만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서,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이자, 배우자, 나누자, 뭉치자. 대략 이런 정도의 이제 강령적 신민회가 시민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계몽운동 단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뭐 서북학회든 서우학회든 아니면 한북흥학회든 이런 학회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교육을 통한 민지의 개발, 민 수준의 향상 이런 걸 했고요. 안중근 의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신민회 때부터 자리를 잡아요. 우리 이른바 독립운동가들의 시기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은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모르겠어요. 독립운동은 동시에 민주국가 수립운동이에요. 민주혁명운동이었다고요. 독립운동을 해서 도로 왕한테 돌려준다면 그냥 독립운동일 뿐이죠. 근데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런 세상을 전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민주국가 수립운동이 된 거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3.1운동이 일어나요. 예. 그럼 3.1운동 이제 김희독립선언문 보시겠지만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해요. 예. 여기 5등이 누구냐? 우리들 국민들 우리. 자,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그 주어가. 주어. 우리가 주어인데 예. 그 우리는 과연 뭘까요? We the people. 피플이요. 우리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그 독립선언서 쓴 분들을 스스로 칭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 선언의 주체에 대해서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그 다음에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범명함이니라고 썼어요. 이 민중이라는 단어 자리에는 인민을 써도 됐고요, 민족을 써도 됐고요, 동포를 써도 됐고요, 결애를 써도 됐어요. 예. 근데 그 수많은 단어들 대안할 수 있는 단어를 제치고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이제 이건 그 당시까지 거의 안 쓰던 단어였어요. 굉장히 낯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민이면 민이지 민중이라니라고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체를 민으로 확정한 거예요. 우리의 주체를 민중으로 확정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좀 지나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죠. 임시헌장이 선포돼요. 같이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이 공화제 원리죠.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계급의 차별이 없이 일체 평등함.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관점이었던 거죠. 기본적인 인식이었어요. 민중의 나라, 민의 나라라는 이런 이름을 굳이 쓰고 싶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대한국이었어도 됐겠네요. 관계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신한국으로 하자 아니면 조선으로 망했으니 고려로 돌아가자, 외국에서 고려 많이 쓰니까 코리아라고 쓰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왕 쓸 거 대한으로 망했는데 이제 대한으로 되살리는데 주체가 황제가 아니라 민이어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거예요. 야, 그 중요한 의미인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군요. 그냥 뭐 쓰다 보면 우리 개념 자체가 그렇죠. 가방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네.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함. 이건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렇지. 당시로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이 구절을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7공화국 헌법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체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거 굳이 그걸 넣어야 돼? 당연히 상식이지? 그럴까요?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이건 뭐 좌파적 개념 아니야? 아, 일체 평등한 거에 대해서? 예. 이게 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평등한 것에도 이견이 있기도 해요? 있죠. 이 개념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적대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의 반대 개념은 왕후장상이 시가 따로 있다는 개념인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예.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예. 법률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이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3.1운동 당시 대한민국 임시헌장 당시 이 개념으로 남녀, 빈부, 귀천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함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임시헌장에서 따온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구절을 집어넣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바꿔나갈지도 모르는 7공화국 헌법에 넣으려고 해도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더 그럼 남녀 차별 없음을 헌법에 집어넣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나라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지구상에서 그렇죠. 1917년 혁명 후에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남녀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었었고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에서도 투표권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예. 네.
프랑스 혁명의 나라 프랑스 민주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여성이 보통 선거권에 참여하게 된 게 1945년에 됐잖아요. 이 세대는 끝나고 나서야 가능했죠. 근데 1919년에 그런 식의 야.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구호를 넣었죠.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되게 이제 자랑할 만한 특산품인데요. 삼프로 보니까. TV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 남태령에서 전농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막혔잖아요. 그걸 구하겠다고 젊은 여성들 주로 젊은 여성들이 응원봉 들고 거기 추운데 달려갔어요. 6070 남성들하고 농촌 남성들하고 2030 도시 여성들 사이에 어떤 네. 접점이 있을까요? 뭐 접점 없죠. 뭐 그냥 없죠. 네 없죠. 접점 없어요. 예. 근데 거기서 왜 모였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견이 같았겠죠. 예. 10년간 이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이른바 극심한 민족 차별, 가장 압도적인 차별,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차별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내는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내가 저렇게 차별을 받아 보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조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래. 조선의 인들은 처음 느꼈겠네요. 자기가 차별 당하는 거. 그렇죠. 이쪽에서 뭐 저 양반의 후예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러네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식민지가 돼 보니까 이게 총체적 차별 구조 속에 놓인단 말이에요. 이런 싸한 느낌이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여성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천한 사람들도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문구가 그렇죠. 그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차별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억울함의 공감대. 억울함을 내가 당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이제 현대인들 지금 사람들이 봐도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본 천황으로부터 조선 귀족 자귀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대부호들이거나 일본인들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관공서에 총독부 관리가 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구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좀 황당했겠네요. 공포스럽죠. 야, 저런 세상에 와서 독립하는 게 좋으냐? 그렇겠네. 아니면 이대로 살면서 그냥 나가는 게 좋으냐? 야, 그건 현실적인 고민이 됐겠습니다. 독립이 싫지는 않으나 저런 식의 독립이라면 그렇죠. 뭔가 더 큰 숙제가 하나 오는 거네. 게다가 왕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냐? 이 관리들에게는 이른바 관리의 책무란 무엇이냐? 벼슬아치가 됐잖아요. 벼슬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덕률은 뭐냐? 그러네. 벼슬아치가 지켜야 될 도덕은 뭐죠? 관리들이 지켜야 될 도덕이? 예전에 왕이 있을 때야 그냥 심플했던 것 같은데. 충성하는 거죠. 예.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면 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상명하복. 그거면 아주 간단해요. 그게 충성이고요. 근데 저런 세상에서 이제 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독립운동가가 이제 독립운동 자체가 민주국가 수립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면에 친일파라고 부르는 지금 사람들은 왕정 체제 수호자들이었어요. 반민주 세력이었다고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혐오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겠냐고요. 일본이 그렇죠. 민주제가 아닌데 그렇죠. 천황을 모시는 나라인데 만세 일개의 천황이 대를 이어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고 무슨 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냥
귀신이나 축생 같은 귀축미형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혁명을 한 그 소련 같은 나라들도 저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의 엘리트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적어도 그 엘리트들에게 민의 개념은 없었겠네요. 그냥 저들은 그냥 통치의 대상. 신민이에요. 한국의 신하와 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민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민보다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신은 신하란 뜻이고요. 예. 민은 그 신하 밑에서 또 신하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의무만 있어요. 천황에 대한 의무만 있지 천황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 체제가 가장 맞는 체제고 그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후에 하나의 좀 세계 조류의 하나가 돼요. 1차 세계대전, 이제 2차 세계대전하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은 전부 해체됐어요. 네. 황제가 전부 물러났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제국은 천황이 안 물러나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나 그 세계사에서 굉장히 심한 부담을 남긴 사건인데 황제가 없어진 나라들을 좀 보죠. 독일 같은 나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바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 생긴 지 10년 정도 지나서 나치 파시스트 체제가 돼요. 네. 왜 그랬겠느냐. 히틀러가 특별한 영웅이라서 독일인들이 특별히 미쳐서 국가주의는 고조되는데 전쟁 이후에 예.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불평불만은 쌓이는데 민주주의 할 때냐라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민주주의를 보면 처음 겪는 일이요. 독일인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보면 서로 이제 국회의회 내에서 예. 다수가 되겠다고 권력에 접근하겠다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는 것 같이 보여요. 민족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는 거죠. 민주제는. 옛날에 왕은 미군이 일본 천황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갑자기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합국가로 유지시켜야 되고 네.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범임에도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1차 대전 때는 전범들 다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2차 대전에 일본은 그냥 왕위를 남겨둬 버렸어요.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거죠. 미국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일본 천황을 인정했다면 독일인들이나 오스트리아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사라졌는데. 와. 자기 국민 통합의 상징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통합성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파시즘이 득세를 한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히틀러가 다시 국민 통합시키겠다. 뭘로? 외부에 대한 또는 내부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게 이제 인류사적 범죄를 만들어냈던 거죠. 홀로코스트, 대량학살, 전쟁,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끔찍한 범죄를 이어냈던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어허. 하나로 묶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뭔가 좀 더 내부적인 동질성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니라 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공동의 혐오 대상을 정하고 그 혐오 대상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반인륜적 의지의 확장 때문에 이제 전쟁이나 홀로코스트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른바 이제 반민주주의 친일파들의 그런 일본 파시즘도 비슷했던 거죠. 왕이라고 하는 건 꼭 있어야 되는 존재고 이게 있어야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며 살기 편한 거죠. 이게 일제강점기까지의 우리 역사였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 천황이 사라졌죠. 이제 일본 군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이죠. 둘 다 왕이 없는 나라. 네.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는. 물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제가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백범 선생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혁명가라고 불렀어요.
독립운동가라고 하지 않고 우린 혁명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민주혁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져왔던 거죠. 근데 여기 계속 이제 이 나라에서 이 안에서 일제강점기의 판사였고 검사였고 경찰이었고 총독부 관리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해서 어떤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나 너나 없이 민주국가, 그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민주주의란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심리 또는 그들의 의식 안에는 민주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조선 귀족이라고 불렸던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 자귀를 받았던 자들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일본의 인질로 잡혀 있는 영춘왕을 불러와서 제국을 복구하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다시 제국이 돼야 된다. 우리 황제감이 아직 살아있다. 영춘왕을 다시 황제를 모시고 대한제국을 재건하자. 이런 시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대중은 국민 일반은 민주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5.16 이듬해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1.6이 났어요. 그렇겠네요. 예. 제가 정규교육기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 박정희였네요. 박정희 교육 아래에서 살았어요. 네. 예. 뭐 유신헌법이나 그 이전에 이른바 삼선개헌 헌법이나 뭐 이런 것 말할 것도 이런 것도 헌법 자체가 엉터리였지만 그런 헌법조차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늘 외웠던 거는 네. 국민교육 한 장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박정희가 제시했던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그죠? 이제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르쳤던 덕목이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똑같아요. 그때의 이른바 엘리트 집단들도 똑같아요. 이들은 형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이제 그 당시에 다시 왕정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형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왕정 체제를 부활시켰어요. 이승만은 왕이었어요. 아 그렇게. 박정희도 왕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네. 계속 왕정 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이 오토크라시와 아리스토크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재 체제거든요. 이 독재 체제 자체가 이제 데모크라시의 가장 이제 배극에 있는 체제란 말이에요. 군사 독재 체제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의 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내란은 뭐냐? 다시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계엄령은 해제 안 돼요. 계엄령을 일단 선포하면 이건 전 세계 계엄령이 다 똑같아요. 언제 해제했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증언이나 뭐 청문회라든가 이제 현재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체포 대상자들 명단이 있어요.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합법적인 또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권을 교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이 책에 또 한 챕터에 써놨습니다만은 계엄을 다른 말로 특히 이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군부를 동원해서 이제 하는 계엄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총든 군인이 다른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인이 민간인을 포로 취급하고 적 취급하고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름이 붙거든요. 1970년대 뭐 칠레 쿠데타, 아르헨티나 쿠데타 다 그랬죠. 브라질 쿠데타 8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대단히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국민 기본권 침해, 박탈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다시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요. 계엄령을 선포한 자의 평생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에는 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계엄을 해제할 때는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자기가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다음에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무서우냐면 무슨 하루 이틀 하고 만다? 말이 안 되죠. 자, 저기서 만약에 이재명 뭐 저 정청래 거기 명단에 나왔듯이 뭐 김민석 이런 사람 잡아다가 종북 반국가 세력의 대표라고 해서 처단했다고 치고 그럼 민주당 해산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정당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민주제는. 데모크라시는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독재 체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계엄은 해제가 안 돼요. 자동 해제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민주주의로 저절로 회복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모두 이건 독재 체제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엄청난 피를 흘린 다음에 민주혁명이라든가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군사 독재가 무너지는 것이지 이건 군사 독재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기반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방 이미 독립운동 때부터 해왔던 두 개의 흐름, 사실 두 개의 흐름이었어요. 독립운동과 민주국가 수립운동의 한쪽의 흐름이 있었고, 예. 일본 통치에 협조하면서 왕정 체제 하에서의 엘리트주의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떤 쪽이 계속 이겨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번 12.3 친위 쿠데타 계엄령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이제 우리 역사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은 책이 이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들어온 역사네요, 정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한 역사예요, 사실은. 그렇지. 주의라고 하지 말고 민주제라고 애초에 번역을 했더라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주제니까. 예, 제도예요. 그건 제도는 그릇이죠.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그야말로 민중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건 뭘 컵에 무슨 뭐 여기에다가 무슨 맥스웰 컵 하우스라고 써 있다고 해서 커피만 담아라면 없잖아요. 물 담아 마셔도 되고 차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민주제를 이해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고정된 무엇인가 그 담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왔어요. 이건 애초부터 민주제 혐오 의식이 담겨 있는 단어가 민주주의였어요. 그걸 바꾸려고 이제 바꿔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헌장에 민주주의란 말은 안 써요. 민주공화제로함이었어요. 민주공화제로함. 그리고 이제 그 공화제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 2조.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그리고 이게 재헌헌법에서 재헌국회를 결성하고,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만들 것도 바로 이런 민주공화적 원리의 기본이었어요.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거기서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선출하고 견제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제 12.3 계엄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고 국회를,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 쪽지 보면 국회 예산을 다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예산을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좀 1차 기구는 의회, 국회예요. 민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어디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국회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미국은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민회라고 썼으면 참 어떻겠느냐. 앞으로 이름을 국회라고 쓰지 말고 민회라고 바꾸면 어떻겠느냐. 민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기구거든요. 그건 이제 통치권의 행사,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고 대통령은 의회의 견제를 항상 받아야 돼요. 또 의회의 결의에 따라 통치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뒤바꾸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내란 법을 규정한 것도 내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그런 행위였었는데 1952년 이승만이 비슷한 짓을 했어요. 부산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이른바 간선제를 의회에서 선출해 가게 돼 있었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꿔버렸죠. 그렇게 해서 종신 집권의 길을 닦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란은 왜 이게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법으로 간단해요.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자체가 내란이에요.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요. 네. 계엄이더라도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게 1952년에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죄를 규정을 할 때 국회에서 한번 당했으니까 네. 이런 일을 또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란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려고 하는 행위. 그게 국헌문란 행위죠. 민주주의의 퀄리티가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되는 민의 퀄리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트주의, 네, 엘리트주의가 또 이제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망하고. 근데 예컨대 미국 같은 나라 이른바 민주제 국가의 아버지격이죠. 예. 비조격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여기서 좀 뭐 가자 지구를 무슨 뭐 소유하겠다는 둥 아니면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둥 이런 좀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뽑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우 정치다. 결국은 중우 정치로 흐른다. 엘리트주의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엘리트주의냐 하는데, 포퓰리즘이냐 뭐 이러면서 엘리트주의 예.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간 군주제와 엘리트주의를 겪고 나서 수천 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이제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인간이 둘로 나뉜다. 여전히 인과 민으로 나뉘는 세상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인간이 불행하게 산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민주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데모크라시가 보편적인 정치 형태로 자리 잡은 지는 이제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실 길지 네. 않아요. 우리나라 이제 80년 형식적으로나마 네. 실질적으로는 40년도 안 됐어요. 이거 잠깐 겪어놓고 3,000년 동안에 그 누적되어 있는 적폐, 모순,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들을 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과 40년, 길어야 100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이거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인간성에 대한 좀 배신이고요. 인간성에 대한 불신의 기반이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민주제는 제도상으로서는 군주제보다 나은 제도다.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장 적게 만드는 제도니까 더 좋은 제도인데 다만 민주제가 더 좋아지려면 이게 사람들 사는데 더 좋은 제도가 되려면 민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이 피곤한 제도다. 군주제에서는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죽고 그러네요. 그러면 살아야 됐지만 이건 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수준을 세종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세종 같은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연산군 같은 꿈만 꾸면서 어떻게든 방탕하게 놀고 오늘 밤에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하고 뭘 놀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책 한 줄 안 읽으면서 세종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는 망상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민주제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 민주제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인간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그런 좀 힘이 한쪽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는 것 사실은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깨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주제가 훨씬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제 차라리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만들 것이냐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3프로 TV든 어디든 간에 이런 좀 계몽적 역할
지금 뭐 저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계몽적 역할인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수준, 내가 대통령이다. 내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민주제 하에서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리더를 갖게 된다고 하니. 그건 눈높이의 뿐만이 아니라 자기 수준 자체가 그래야 돼요. 그게 민의 평균 수준을 민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막 신민이라고 끊임없이 신민이 되어야 되는 거다. 스스로가 민주적인 인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왕이시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 역적들을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폭민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 이 제도가 뭐 부작용 없으니까 궁극인지 아닌지는 또 계속 뭐 아직 실험이 되어 가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3,000년의 역사를 100년의 역사, 40년의 역사로 대적할 수는 없어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그런 구절을 좀 집어넣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 소감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과거는 한편으로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이번 계엄을 막은 것을 보면 이제 계엄이 터지자마자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기억 때문에. 군인들도 이 사람들을 진압하는데 머뭇거렸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른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 의결로 해제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었던 것도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현재를 도와준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어야 되는가. 가서 막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가서 막으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과거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거는 현재를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역사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직도 또 한편에서는 형식은 민주제 국가인데 실질을 왕조 체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는 사람들이 있고 왕조 체제로 되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가 한편에서는 도와주고 한편에서는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것도 뭘 지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정치 체제는 가능하면 국민이 다수가 참여하고 일부라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것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면 그렇다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는 참여율은 떨어지지만 퀄리티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잘못 뽑으면 큰일이지만, 민주 정치의 퀄리티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되게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퀄리티도 높으면 그거는 궁극의 체제인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혹은 둘 중에 어떤 거에 비중을 높게 두느냐도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엘리트주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검찰 엘리트들이 다, 검사 출신 엘리트들이 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었고, 그들이 이제 정치를 좌우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좋아졌나요? 지난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엘리트를 잘못 뽑은 거지. 엘리트주의가 나빠서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의 문화 자체를 봐야 돼요.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일본 제국 천황에게 충성하고 독재 체제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 돈 빼먹어서 자기 배를 챙길 것인가를 고민해 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의 중추를 형성해 버렸어요. 엘리트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엘리트가 사익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엘리트의 예외가 없으니 의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익 중심주의예요.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는데 더 유리한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특권 자체가 사익 추구와 욕망과 결합되기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기업 자체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업도 아니라면 뭐 총수가 있고, 그 하나의 이제 그런 체제니까. 근데 국가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귀족주의예요. 왕과
왕족과 귀족과 천민, 평민과 노예를 나누어 놓은 그런 사회가 엘리트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엘리트를 우리는 선거로 뽑으니까요. 선거를 뽑으니까 그 선거 자체가 선거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현대 대중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민주주의와 자주 이제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로 생각해요. 투표를 기차표 사고 기차에 타서 자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우리는 어디 가는 기차인지만 보고 찍으면 된다. 근데 엘리트주의는 이 행선지를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기차를 탔는데 부산 간다는 기차인 줄 알고 탔는데 내려보니 목포야. 이런 기차들이 다니는 게 엘리트주의예요.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이니까. 잠자는 주권은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 이후에 피드백과 감시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엘리트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더 많은 공익을 손상해서라도 사익을 챙기는 그런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왕조와 귀족 체제는 다 겪었기 때문에 3,000년간 겪었기 때문에 선거를 뽑는 엘리트라고 해서 뭐 선거를 뽑히면 그 자체가 엘리트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매번 모든 일을 여론조사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의 판단에 맡기잖아요. 그의 임기 안에는.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맡겨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이 엘리트주의 국가의 실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매번 똑같잖아요. 왼쪽이 대통령이 되든 오른쪽이 대통령이 뭐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 누가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정권이 그때 계엄령은 예외고 아니 예외가 아니죠. 바뀐 이거 자체는 계속 그래 왔어요. 박정희 계엄령, 이승만 계엄령, 전두환 계엄령. 그거는 이제 오른쪽만 계속 하던 일이다. 그렇죠. 누가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건 민주제에서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제라고 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건 못해요. 이거야말로 이제 소수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는 체제를 꿈꾸는 사람들, 귀족주의자들이나 계속 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퓰리스트라고 이제 알컨대 계엄령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남미, 미얀마, 아시아, 필리핀 어디든 다 보세요. 계엄령 선포라는 그 항목 행위다. 자체를 법에서 없애야 되겠군요. 그런 권한을 주는 걸. 아니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는 비상 상황이니까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법에서 뺄 수는 없죠. 이건 우리나라 1899년에 처음 들어가요. 이런 식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법령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정상적인 법 절차를 집행할 수가 없고 특히 전시하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6.25 전쟁 때 미군이 제일 곤혹스러웠던 상황은 피난민들이 다 오는데 피난민들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군 위장한 북한군인지 그냥 피난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상황에서는 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니까 경찰이 담당해서 조사를 하고 군인들이 그들을 이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불가피해요. 근데 근데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식들로 하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자기 일파에 이제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이런 전시가 아니면 아예 선포가 안 되도록 법을 바꾸든. 그러니까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했던 게 그 판단을 개인이 할 수 있게 하면 아니요, 이건 판단도 아니죠. 이건 애초에 그래? 개인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법에 없는 걸 아예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계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헌법 위반이죠.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내릴 수 있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건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만간 결론이 내려진다 하니 무슨 생각이신지 잘 이해했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또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가 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유구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네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